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7분입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왜 일 안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냐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 어제 실어놨던 물건을 내리고 빨리 들어왔습니다. 일하기가 싫더라고요. 일하기가 싫고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고 기분도 별로 그렇게 상쾌하지가 않아서 집에서 책이나 보자 하는 심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책 좀 읽고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좀 지겨우면 저기 뭘 할까요? 영화를 좀 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잠시 접어두고 안 죽습니다. 일 안 해도 안 죽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코스모스, 지난 시간에 밤하늘의 등뼈 7장 읽다가 중단을 했는데 이어서 읽을 거고요.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 히스토리. 데이비드 크리스천, 밥베인 지음, 조지형 옮김, 한군으로 읽는 모든 것의 역사. 137억 년의 역사가 이 한 권에 담겼다. 해나무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중고책으로 샀고요. 좀 빅 히스토리에서 히스토리라는 사실 분야가 새로 생긴 것처럼 보일 정도죠. 요즘엔 그렇게 거대한 큰 주제로 알기 쉽게 간략하게 소개시켜 놓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글도 얼마 없고 짧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해 봤고 평가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좀 밖에 계단을 한 두어 번 왔다 갔다 했더니 차를 빼준다고 좀 덥습니다. 땀이 좀 나네. 운동을 좀 해야 되겠어요. 체력이 약해져서 그런 건지. 자, 오늘 346쪽 시작하겠습니다. 인류 사상사에서 위대한 혁명이 기원전 600년과 400년 사이에 일어났다. 혁명의 열쇠는 손이었다. 이오니아의 뛰어난 사상가들 중에는 항해사, 농부, 직조공의 자식들이 있었다. 그들은 손을 써서 물건을 주무르고 고치고 만드는 일에 익숙했다. 다른 나라의 사제들이나 서기들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사치 속에 자라서 손을 더럽히기를 싫어했지만 이오니아인들은 그 근본부터가 그들과 달랐다. 그들은 미신을 배척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들을 해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 당시 이오니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단편적이거나 간접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만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시에 사용된 운유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낯선 것이라 이오니아에서 벌어진 일들을 명료하게 알기 힘들다. 게다가 몇 세기 지나지 않아 이오니아에서 탄생한 새로운 통찰을 억압하려는 조직적인 시도가 시작되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이것은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의 주인공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가 없다. 어떻든 혁명적 사고의 주인공들은 오늘날 우리 대부분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는 그리스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들이야말로 인류의 문명과 인간 정신 발달에 진정한 기여를 한 위대한 개척자들이었다. 그래요? 저는 이오니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좀 생소한데 듣기는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오니아에 살았다 이 정도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칼세이건 박사님이 굉장히 대단히 높게 평가하시는 거 보니까 흥미롭습니다. 이오니아의 첫 번째 과학자는 밀레투스의 탈레스였다. 밀레투스는 좁은 해협을 두고 사모스 섬 건너편에 있는 아시아의 한 도시이다. 그는 이집트를 두루 여행했고 바빌로니아의 지식에도 정통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일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한다. 탈레스는 피라미드 그림자의 길이와 수평선 위에 떠오른 태양의 고도를 이용하여 피라미드의 높이를 쟀다. 오늘날에도 달 표면에 있는 산들의 높이를 잴 때 똑같은 방법을 쓴다. 3세기 후 유클리드가 정리의 형식으로 기술한 기하학의 여러 성질들을 탈레스가 이미 증명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니까 탈레스는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유클리드보다 먼저 증명한 인물로 통한다. 예를 들어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이 같다는 정의들 말이다. 따지고 보면 탈레스는 유클리드로 연결되고 유클리드는 아이작 뉴턴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뉴턴이 1663년 스투어 브릿지 박람회에서 구입한 책 중에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스투어 브릿지에서 산 책이 뉴턴과 탈레스를 이어주고 결국 현대 과학기술을 탄생시킨 중대한 계기를 낳았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지적 노력의 역사 속에서 면면이 이어지는 탈레스, 유클리드, 뉴턴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어느 한 개인이 잘나서 뭔가 확 변했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부분. 근데 그런 게 좀 도드라지는 사람은 있지요. 제가 알고 있는 인물 중에 가장 크게 도드라지는 인물은 부처님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 그분은 진짜 말 그대로 혁명적인 혁명을 일으켰죠. 잘 모르겠지만 불교가 세계사에 끼친 영향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 코어, 우리 몸에서 핵심 코어가 드러나지 않듯이 그 핵심 코어를 구성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교가 그거를 밝히기는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런 시스템을 좀 밝히는 고자 하는 문제 의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종교를 공부하는 건데요. 그런 걸 사명으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게 실력이 안 되고 성과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 그 길로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예. 아직 많이 실력이 부족합니다만 자, 방향은 그쪽으로 잡고 있는데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게 될지 아니면 어떤 조그마한 성과라도 낳고 세상에 기여를 하고 죽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탈레스는 신들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다. 바빌로니아인들처럼 그도 세상이 한때 물이었다고 믿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마른 땅을 설명하기 위해 마르두크가 물 위에 멍석을 깔고 그 위에 흙을 쌓아 놓았다는 식의 설명을 내놓았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원조격인 고대 수메르의 신화에도 세상의 기원을 자연 과정에 두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그 신화의 내용이 그 뒤 기원전 1000년경 에누마 엘리시라는 작품의 시의 형태로 기록돼 오늘까지 전해오고 있다. 에누마 엘리시는 높이 있을 때라는 뜻으로 시의 첫 구절이다.
고대에는 시의 첫 구절을 따서 그 책의 이름으로 삼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에누마 엘리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미 모든 것을 자연 대신에 신의 탓으로 돌릴 때여서 신화들이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신들의 유래를 들려주는 데 급급했다. 에누마 엘리시는 일본과 아이누족의 신화를 연상케 한다. 그 설화들에 따르면 원래 코스모스는 진흙투성이었는데 새의 날개짓에 두들겨 맞아 육지가 바다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 그리고 피지 제도의 사람들의 창조 신화도 이런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 로코마우투가 육지를 만들었다. 그는 태양의 밑바닥에서 진흙을 자신의 큰손 가득히 퍼올려 여기저기 쌓아놓았다. 그렇게 해서 피지섬들이 만들어졌다. 물이 말라 육지가 되었다는 생각은 섬에 사는 사람들이나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발상이었을 것이다. 그랬겠죠. 딱 보기에 바다가 아주 끝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 무슨 육지는 바다가 말라서 만들어졌겠거니 하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죠. 자, 탈레스도 세상이 물이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바빌로니아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했지만 벤저민 페링턴의 표현을 빌자면 그는 마르두크의 이야기는 빼고 세상을 설명하려 했다. 그렇다. 모든 것들이 한때는 물이었다. 그렇지만 지구는 바다로부터 마르두크의 개입이 아니라 자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탈레스는 이렇게 생각했다.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흙과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나일강 하구의 삼각주를 본 적이 있던 탈레스가 생각한 자연 과정은 삼각주의 형성 과정과 비슷한 게 아니었을까? 물론 탈레스는 물이 모든 물질의 근본을 이루는 공통의 원리라고 생각했다. 오늘날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쿼크에 근거하여 만물을 설명하듯이 말이다. 탈레스가 내린 결론의 옳고 그름은 큰 문제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가 택한 접근 방식에 있다. 신들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물리적 힘의 결과로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야말로 당시 사고의 근본을 뒤흔드는 발상의 대전환이었다. 탈레스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에서 이오니아로 가져온 천문학과 기하학 등의 새로운 씨앗이 그곳의 비옥한 토양 덕분에 튼실한 싹을 틔우고 과학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탈레스의 개인적 생애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그에 관한 일화 한 토막을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탈레스는 그의 가난 때문에 세인의 비아냥을 받았다. 그의 가난이 철학의 무용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가로 열고 천상의 비밀을 해석해내는 출중한 가로 닫고 능력과 기술을 이용하여 겨울철에 그 다음 해의 올리브가 태풍일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 미천이 두둑하지 않던 그는 자기가 갖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들여 키오스와 밀레투스에 있는 올리브 기름틀의 사용권을 모두 예약해 두었다. 아직 올리브의 수확철이 아니어서 기름틀을 사용하겠다고 그와 경합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므로 그는 매우 싼 값으로 모든 기름틀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수확기가 다가오자 기름틀을 찾는 이들이 갑자기 늘어났다. 한마디로 기름틀의 사용료는 부르는 게 값이 됐다. 탈레스는 기름틀의 사용료를 멋대로 올려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철학자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철학자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는 점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다.
뭔가 통쾌하네요. 예. 탈레스는 정치의 현인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밀레투스 사람들을 잘 설득하여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의 동화 정책에 저항하게 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연합전선을 펴서 리디아에 저항하자고 이오니아의 모든 섬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탈레스의 친구이자 동료인 밀레투스의 아낙시만드로스는 영국에서 실험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최초의 인물이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수직으로 세워놓은 막대의 그림자가 이동하는 것을 관찰하여 1년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했고 계절의 시작과 끝도 제대로 알아냈다. 오랜 세월 상대방을 때리고 찌르는 무기로만 사용돼 온 막대기가 아낙시만드로스 덕분에 처음으로 훌륭한 시간 측정 도구로 활용된 셈이다. 그는 그리스에서 최초로 해시계를 만든 사람이었고 당시까지 알려진 세상을 지도로 표현하고 별자리의 모양을 나타내는 청구도를 만든 최초의 인물이기도 했다. 훨씬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생각이었겠지만 그는 해, 달, 별이 청구 위에서 움직이는 구멍을 통해 보이는 불이라고 믿었다. 그는 지구가 하늘에 매여 있거나 지지받지 않고 대신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왜냐하면 지구가 천구 위의 모든 지점에서 등거리에 있으므로 지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의 범상치 않은 주장을 하나 더 들어보자. 아나시만드로스는 사람은 태어났을 때 무력하기 이를 데 없으므로 만일 인류의 첫 아기들이 혼자 이 세상에 왔다면 그들은 그 즉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려도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동물들이 발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생명의 자연 발생설을 제창했다. 생명은 진흙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했으며 최초의 동물들은 가시로 덮인 물고기라고 말했다. 이 물고기들의 후손 중 일부가 물을 버리고 무트로 올라와 오고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의 변이를 통해 다른 동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무한히 많은 수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다. 그 세계 모두에 생명이 서식하고 그들은 소멸과 재생을 반복한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주장을 보고서 아낙시만드로스는 탈레스 이상으로 이 끊임없는 활동들이 신성한 분의 뜻에서 비롯됐음을 생각지 못했다라고 슬픈 듯이 한탄했다. 네.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굉장히 현명한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도 기독교라는 도그마에 갇혀서 있었던 거죠. 우리도 다 갇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는 도그마, 그쵸? 그 다음 정보화 시대라는 도그마,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도그마. 제가 얘기하는 교양과 상식도 도그마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교양과 상식은 저는 그것도 어디까지나 방편으로 생각합니다. 교양과 상식이 방편이 돼서 큰 밑바탕, 대지가 돼서 그 위에서 많은 깨달음들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기원전 540년경 사모스 섬에서 폴리크리테스라는 참주가 정권을 쥐고 있었다. 그는 젊었을 때 섬과 섬을 돌아다니며 식량을 조달해주는 운송인으로 시작하여 기원전 540년경 폴리크라테스
나중에는 국제 해적이 된 인물로 추정된다. 폴리크라테스는 예술, 과학, 공학에는 인색하지 않은 후원자였지만 자기 나라 사람들을 억압하고 주변국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폭군이었다. 당연히 그는 침략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그 까닭에 그는 자기 나라 수도 주위에 길이 6km의 거대한 성벽을 둘러 요새를 구축했다. 그 성벽의 유적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멀리 수원지로부터 요새 안으로 물을 대기 위해 거대한 터널을 파괴했는데 그 터널은 길이가 1km나 되는 산을 관통했다. 어이구. 산의 양쪽 끝에서 파기 시작한 두 개의 구멍이 터널 중간에서 거의 정확하게 서로 만났다. 터널 공사가 완성되기까지 15년이 걸렸다. 이 공사의 성공이야말로 당시 토목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증거인 동시에 이오니아인들의 놀라운 실용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 사업 성공의 어두운 이면에는 어두운 측면도 있었다. 그 거대한 터널은 쇠사슬에 묶인 노예들이 건설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많은 수의 노예들은 폴리크리테스의 해적선이 잡아온 사람들이었다. 당시는 테오도루스의 시대였다. 테오도루스는 그 시대 공학 기술의 거장이며 열쇠와 자물쇠, 자, 묵수용 곱자, 수증기, 지렛대, 선반, 청동 주조 기술, 중앙 난방법 등의 발명가로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널리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의 기념비는 찾아볼 수 없을까? 자연의 법칙에 대해 꿈꾸고 심사숙고하던 당시의 이론가들은 공학자나 기술자와 자주 대화를 나누며 지냈다. 그리고 이론가는 대부분 기술자를 겸했다. 이렇게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론과 실제가 함께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근처의 코스 섬에서는 히포크라테스가 그의 의학 전통을 세우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나를 제외하면 그가 세운 의학의 전통에 대해 알려진 바가 그리 많지 않다. 그가 세운 의학의 전통은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의술이 오늘날 우리가 물리학과 화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당시의 과학으로 여겨진 것에는 물리학과 화학 이외에 점성술이 있었다. 히포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별이 떠오를 때를 주의해야 한다. 특히 청랑성과 대각성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쫌생이가 저물 때를 주의해야 한다. 뭔 뜻인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히포크라테스의 전통에는 이론적인 내용도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그가 저술했다는 고대 의술에 관하여를 보면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사람들이 간지를 신이 내린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그 병의 정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모두 신이 내렸다 여긴다면 그 목록에 어디 끝이 있겠는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오니아적인 과학적 사고방식은 실험의 기법들과 함께 그리스의 전역을 거쳐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까지 퍼져나갔다. 아무도 공기의 존재를 믿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 당시 사람들도 사람이 호흡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바람이 신의 숨소리라고 생각했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적인 물건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공기에 대한 실험을 최초로 했다는 기록에 나오는 인물은 기원전 450년경에 활약했던 엠페도클레스라는 이름의 의사이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이 실험은 혈액순환에 관한 완전히 잘못된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었다.
하지만 자연 탐구에 실험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과학 학위에서 매우 중요한 혁신임에 틀림이 없다. 그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그가 지나치게 영리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여겼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엠페도클레스는 빛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지만 그렇다고 무한히 빠른 것은 아니라고 믿었다. 그리고 예전에 지구상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았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생물들이 자손을 보지 못해 멸종했음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모든 종들을 보면 그들 나름의 재주 또는 특별한 용기 아니면 민첩함 등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지 못한 종은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유기생물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훌륭히 적응하는 모습을 설명하려는 이와 같은 시도를 놓고 볼 때 엠페도클레스는 아낙시만드로스와 데모크리토스와 같이 자연 선택에 따른 진화라는 다윈의 위대한 생각의 일면을 분명히 다윈보다 앞서 구상할 수 있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엠페도클레스가 사용한 실험기구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수세기 동안 사용해오던 가재도구였다. 예를 들면 물시계 또는 물도둑이라는 기구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중요한 결론에 이르렀다. 물도둑은 끝이 열려있는 가늘고 긴 대롱이 노쇠공 위에 붙어있고 노쇠공 밑에는 작은 구멍들이 여러 개 뚫려있는 물건이다. 일반 가정의 부엌에서 국자 대용으로 쓰이던 것이었다. 물도둑을 물속에 담가 노쇠공 안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대롱 끝을 연 채로 물에서 꺼내면 밑에 뚫려있는 구멍을 통해 물이 가는 빗줄기처럼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대롱의 끝을 엄지손가락으로 제대로 막은 다음 꺼내면 손가락을 떼지 않는 한 물은 노쇠공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 또 엄지손가락으로 대롱 끝을 막은 채로 노쇠공을 물속에 담가보면 물은 노쇠공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 무엇인가 물이 노쇠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무언가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엠페도클레스는 그것이 공기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압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압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멍청하게도 대롱 끝을 엄지손가락으로 막은 채 물도둑을 물에 넣는다면 그 안에 들어있던 공기가 물이 용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엠페도클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공기가 너무 작게 나뉘어 있어서 하나의 형태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공기도 물질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다. 대단한 통찰이네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엠페도클레스는 미쳐서 스스로 신이라 여긴 나머지 에트나 대화산의 칼데라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용암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가 매우 용감한 지구 물리학자였다고 상상해본다. 그의 죽음은 생명을 무릅쓴 관측 중에 일어난 실족사였을 것이다. 원자의 존재에 대한 이러한 낌새와 단서가 데모크리토스에 와서 더욱 구체화됐다. 그는 북부 그리스 이오니아의 식민지인 아부데라의 출신이다.
당시 아부데라라는 도시는 그리스인들의 웃음거리였다. 만약 기원전 430년에 당신이 아부데라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틀림없이 상대방은 웃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아부데라는 오늘날로 치면 뉴욕의 슬럼가인 블루클린과 같은 곳이었다. 데모크리토스에게 있어 삶은 세상을 즐기고 온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이해는 곧 즐거움이었다. 그는 축제 없는 인생은 여관이 없는 긴 여정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멋지네요. 축제 없는 인생은 여관이 없는 긴 여행. 예. 멋진 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유만 봐서도 상당히 현명했던 사람, 현자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데모크리토스가 아부데라 출신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결코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세계들이 우주에 두루 퍼져 있는 물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태어나 진화를 거쳐 결국 쇠퇴하게 된다고 믿었다. 운석 충돌 때문에 생긴 구덩이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던 당시에 데모크리토스는 이렇게 태어난 세계들이 이따금씩 서로 충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주의 어둠 속을 홀로 헤매는 세계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개의 태양이나 달을 동반한 세계들도 있다고 상상했다. 우주에는 동물도 식물도 심지어 물조차 없는 세계들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서식이 가능한 다른 세계도 있다고 믿었다. 그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생물이 원시 습지의 개흙에서 발생했다고까지 주장했다. 우리가 무엇을 지각하는 것도 순전히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쳤다. 예를 들어 내 손에 펜이 쥐어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은 손에 쥐어지는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자극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생각과 감각은 물질이 아주 세밀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모아졌을 때 나타나는 물질의 속성이지 신이 물질에 불어넣는 영혼의 속성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진짜 유물론의 원조네요. 원조. 조상. 최초의 조상. 이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 데모크리토스를 모셔놓고 이거 기념식이라도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공휴일로 지정하고 데모크리토스가 만들어낸 원자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자를 수 없다라는 뜻이다. 아톰. 아가 불정 접두사고 톰이 자르다 이런 뜻인가 보죠. 그러니까 자를 수 없다. 원자는 궁극의 입자로서 원자를 더 작은 조각으로 쪼개려는 시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뜻이 이 한 단어에 담겨 있다. 그는 물체는 복잡하게 얽힌 원자의 집합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그렇다는 것이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와 빈 공간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까지 주장했다. 그런데 이 원자도 깨졌죠. 앞에 얘기했듯이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는 원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 쿼크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생각하게 됩니다. 원자라는 물질인데 양성자, 중성자, 뭐 전자, 쿼크는 에너지죠, 에너지. 물질, 반물질이라고 하던가. 아무튼 물질의
물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물질이 아닌 것에서 물질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희한한 일인 거예요. 참. 그의 논지에 따르면 칼로 사과를 자를 때 칼날은 원자들 사이에 빈 공간을 통과한다. 사과에 칼날이 통과할 빈 공간이 없다면 칼은 더 쪼개질 수 없는 원자를 만나게 되므로 결국 사과는 잘라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원뿔 같은 것을 잘라서 만든 두 단면을 비교해보자. 노출된 넓이가 같은가? 데모크리토스는 아니라고 말했다. 원뿔의 경사 때문에 한쪽 단면이 다른 단면보다 살짝 더 작아지기 때문이다. 만일 두 넓이가 같다면 원뿔이 아니라 원기둥일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날카로운 칼로 완벽한 의미의 원기둥을 자른다고 해도 잘린 두 조각의 단면은 서로 같을 수가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왜? 매우 작은 원자적 규모에서 보면 물질은 어쩔 수 없이 울퉁불퉁한 구조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세한 규모의 울퉁불퉁함을 데모크리토스는 원자의 세계로 인정했다. 그가 전개한 원자론이 오늘날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원자의 개념에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논지는 창의성이 풍부하고 하나같이 정연한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일상의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지를 통해서 그가 도출한 결론은 근본적으로 모두 옳았다. 이와 관련해서 데모크리토스는 원뿔 또는 피라미드의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는 점점 넓이가 좁아지는 지극히 얇은 판들을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면 원뿔이나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다고 여기고, 얇은 판들의 부피를 더하면 피라미드나 원뿔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현대 수학에서 극한의 원리라고 불리는 문제를 데모크리토스는 이런 식으로 기술했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해서 미적분의 문턱에까지 간 셈이었다. 미분과 적분을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도구로서 문헌상으로는 아이작 뉴턴이 처음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데모크리토스의 연구 결과는 거의 완전히 파기되고 말았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미 예수시대에 미적분법이 사용되고 있었을 것이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그 후에 에우독소스와 아르키메데스가 미적분법을 약간 진전시키기는 했다. 이렇게 하니까 미적분을 알지 못하는 제가 참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미적분의 힘이라는 책도 사다 놓은 게 있는데 참 제가 과연 수학의 지평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너무 이게 진짜 수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정말 정말 좋아야 됩니다. 생스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다행인 건 이제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 발전의 여지가 있다는 것 정도겠죠. 이미 제가 넘을 수 없는 능력, 두뇌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뭐 앞지를 수는 없지요. 그래서 비교 자체를 하지 않으랍니다. 그냥 내 인생은 내가 만족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수학이라는 그 세계를 동경합니다. 동경해요. 아직 젊을 때 좀 더 노력해서 머리가 좀 기능이 좀 높아지거든
수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자신은 없습니다, 솔직히. 예, 수학 커뮤니케이터들이 쓴 책들을 한번 읽어보긴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아직 요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뭐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언젠가 수학의 문턱에 이르러 그 문에 노크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데모크리토스는 그 안에 있는 별을 하나하나 분간해 볼 수는 없지만 은하수가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별들의 집단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을 1750년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된 토머스 라이트는 데모크리토스의 해안에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천문학이 광학기술의 발전의 덕을 보기 훨씬 전부터 데모크리토스는 흔히들 말하는 이성의 눈만 가지고도 무한의 심연을 충분히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후대에 더 유리한 조건에서 능력 있는 천문학자들이 이룩한 수준에 이미 오래전에 도달했던 셈이었다. 데모크리토스의 사고력이야말로 헤라의 젖을 극복하고 밤하늘의 등뼈를 뛰어넘어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던 것이다. 데모크리토스는 어떻게 보면 독특한 인물이었다. 그는 여자, 아이들, 성 할 때는 이 남녀성, 이성을 한자로 따로 써놨어요. 성과 담을 쌓고 살았다. 자신이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러한 것들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우정을 소중하게 여겼고 즐거움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며 열정과 정체와 기원에 관한 철학적 고찰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이 사람의 뭐랄까 자유로움에 굉장히 부럽습니다. 참.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진짜 못하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소크라테스를 만나러 아테네까지 갔지만 부끄러운 나머지 자기소개도 하지 못했다. 그는 히포크라테스와 절친 사이였으며 물질계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경외했다. 데모크리토스는 독재 아래의 부유한 삶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가난한 삶을 택하겠노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지배하던 종교들을 모두 악이라고 판단했으며 불멸의 영혼이나 불멸의 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원자와 빈 공간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다. 야, 멋집니다. 야, 진짜 감동적이네요. 이런 건 체크를 해줘야죠. 후학으로서 존경심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체크를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낭독을 해볼까요? 데모크리토스는 독재 아래의 부유한 삶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가난한 삶을 택하겠노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지배하던 종교들은 모두 악이라고 판단했으며 불멸의 영혼이나 불멸의 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원자와 빈 공간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다. 데모크리토스가 자신의 사상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하기야 아부데라 출신이었던 점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의 시대에 와서
새로운 견해에 대한 관용의 정신이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더니 종국에는 모두 사라져서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의 백 드라크마 지폐에 그의 초상이 인쇄되는 등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데모크리토스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그의 통찰은 억압당했고 그 후 역사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의도적으로 과소평가됐다. 신비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재밌네요. 예. 일단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똥 싸셨어요. 똥 싸셨어요. 아, 서서 읽도록 할까요, 이제부터? 네.
지금부터는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도 해야 되니까요. 서서 읽으면 운동이 좀 되기 때문에 살 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데모크리토스는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아낙사고라스는 기원전 450년경 아테네에서 활약했던 이오니아 출신의 실험가였다. 그는 부자였지만 재화에 관심이 없었다. 그의 삶은 과학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태양, 달, 하늘에 관한 탐구라고 답했다. 그것은 정말 천문학자들에게 어울리는 대답이었다. 그는 아주 재치 있는 실험도 많이 했다. 예를 들어 그는 크림같이 하얀 액체 한 방울을 주전자에 떨어뜨려 주전자에 가득 들어있는 포도주와 같이 어두운 색깔의 액체를 눈에 띌 정도로 시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다음 비록 감각으로 직접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미소한 변화라고 하더라도 잘 설계된 실험을 통하면 그 변화를 알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낙사고라스는 데모크리토스만큼 과격하지는 않았지만 철저한 물질주의자라는 점에서 그와 궤를 같이 했다. 소유물을 중히 여긴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물질이 세계를 지탱하는 근본이라는 뜻에서 그들은 물질주의자, 유물론자였다. 아낙사고라스는 모종의 정신적 요소는 믿었지만 원자의 존재는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손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기계 조작이나 제조를 중시했던 이오니아인들에게 썩 잘 어울리는 발상이었다. 잘 들리나요? 좀 멀어지지 않았나 걱정이 되는데 잘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달이 밝게 보이는 것이 반사된 빛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한 최초의 인물로서 달이 차고 기우는 위상의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당시 사회에서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으므로 그가 기술한 이론의 복사본이 비밀리에 유포됐다고 한다. 아테네의 지하철 팔물이었던 셈이다. 지구, 달, 그리고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 이 셋이 이루는 상대 배치에 따라서 달의 위상이 변하고 월식 현상이 일어난다는 설명은 당시의 상식과는 전혀 부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리고 두세대 후 아리스토텔레스의 위상 변화와 월식은 달의 내재적 특성이다 라는 설명이 고작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한 설명 아닌 설명이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설명이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그저 헛소리로만 들리겠지만 하얀 것들의 하얌이라는 보편적 실제에 참여함으로써 하얗게 된다라는 식의 생각은 중세까지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고체계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뭐 현재 중세 이제 서양 과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데모크리토스나 아낙사고라스 또 앞에 누구냐 그 엠페도클레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좀 수준이 낮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확성에서 지금 우리 이 과학시대에서 봤을 때 차이가 있고 분명히 자,
당시 사람들은 태양과 달이 신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아낙사고라스는 태양과 별이 불타는 돌이라고 생각했다. 별이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기를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달에는 산이 있으며 거주자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태양이 아주 큰 존재로서 남부 그리스의 3분의 1인 펠로포네소스 반도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에 비판적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의 이러한 추정을 지나친 것이고 바보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네. 아이고. 좀 더 읽겠습니다. 좀 더 읽고 다른 책으로 넘어가죠. 아낙사고라스를 아테네로 데려온 장본인은 페리클레스였다. 당신은 아테네의 전성기였다. 하지만 페리클레스는 필로포네소스 전쟁을 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철학과 과학을 좋아하던 페리클레스는 아낙사고라스와 절친한 사이였다. 이러한 면에서 아낙사고라스가 아테네의 융성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페리클레스는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그의 정적들은 페리클레스의 세력이 워낙 강대했기 때문에 그를 정면에서 공격하지 못하고 대신 그의 측근들을 노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낙사고라스가 불경죄로 투옥되었다. 달도 보통 물질로 만들어진 하나의 장소에 불과하며 태양도 하늘에 떠있는 불타는 돌덩이뿐이라는 그의 주장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런 연유에서 그에게 불신앙의 제목이 씌워졌다. 존 윌킨스 주교가 1638년에 쓴 글을 보면 그가 당시의 아테네인들을 어떻게 평했는지 알 수 있다. 그 열광적인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신으로 모시는 태양이 돌이라는 주장에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정작 우상인 돌을 신으로 모시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은 깨닫지 못했다. 페리클레스는 아낙사고라스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고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는 그리스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가 변화의 큰 물결에 휩쓸려 이오니아의 전통이 급격히 쇠퇴하는 중이었다. 이오니아의 위대한 전통은 그나마 200년쯤 뒤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다시 꽃을 피우게 된다. 역사나 철학책을 보면 탈레스에서 데모크리토스와 아낙사고라스로 이어지는 그리스의 위대한 과학자들을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이라고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이오니아 과학자들의 역할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할 때까지 철학의 성을 지킨 것이 전부이고 그들이 소크라테스 철학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그것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옛 이오니아인들의 전통은 소크라테스 이후의 그리스 사조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도리어 현대과학과 더 잘 어울린다. 이오니아의 과학자들이 강하게 영향을 준 시대가 겨우 200~300년 밖에 이어지지 못했음은 이오니아의 각성기와 이탈리아의 부흥기, 르네상스 사이에 태어나서 살다 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었다. 네. 사모스와 관련된 인물들 중에서 후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아마 피타고라스일 것이다. 네. 피타고라스 참 신비한 인물입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는
놀랍게도 지구 전체가 지적, 정신적으로 요동하던 시기였다. 이오니아에서는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피타고라스와 그 밖의 철학자들이 활약하던 시기였고, 이집트에서는 당시의 파라오인 네코의 명에 따라 아프리카 대륙을 일주하는 항해가 있었다. 종교적으로도 특별한 시기였다.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중국의 공자와 노자, 이스라엘, 이집트, 바빌로니아의 유대인 예언자들, 그리고 인도의 석가모니가 활약하던 종교의 황금기였다. 이러한 활약상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인류 역사의 수수께끼이다. 예. 추계 시대에 읽었던 저 카렌 암스트롱의 추계 시대에서도 이 시기를 가장 중요하게 뒀었어요. 한꺼번에 이 시기에 인물들이, 성인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쏟아져 나왔죠. 체크를 좀 해야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입니다. 예. 물론 이 중에서 조로아스터교 아우라마즈다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그 기원이 기원전 1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제 페르시아에서 나중에 꽃을 피웠다고 생각되는데, 이때 당시 페르시아에서, 그러니까 6세기, 기원전 6세기 경에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교가 국교로 주정이 되고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뭐 문헌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로아스터교는 지금도 있습니다. 예. 중국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피타고라스 얘기하고 있었죠. 그는 기원전 6세기의 폴리크라테스와 동시대 인물이다. 사모스 지방에 전해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한동안 사모스 섬 케르키스 산에 있는 한 동굴에서 산 적이 있다고 한다. 피타고라스는 지구가 공과 같이 둥글다고 추론한 역사상 첫 번째 인물이었다. 달이나 태양의 유사성에서 주목했거나 아니면 월식이 일어날 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원형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지구가 둥글다는 추론을 했을 것이다. 또는 사모스 섬을 떠나는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 시야에서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부분이 돛대라는 점도 지구가 구형이라는 추론의 근거가 됐을 것이다. 직각 삼각형의 두 짧은 변의 길이의 제곱을 합한 값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는 저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법칙도 피타고라스 또는 그의 제자들이 발견하였다. 피타고라스는 이 법칙이 성립하는 직각 삼각형들의 사례를 단순히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학적 추론의 방식을 개발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모든 과학 연구에서 필수적인 수학적 논증의 전통은 피타고라스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이도 바로 피타고라스였다. 그는 우주를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전체, 즉 코스모스로 봄으로써 우주를 인간의 이해 범주 안으로 끌어들였던 것이다. 이 종교로 이게 돼 있어요. 종교, 피타고라스 학파는 종교화되죠. 나중에 뭐 제가 아는 일화 중에
방금 전에 소개했던 직각삼각형의 두 길이의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을 합한 것이 빗변의 제곱을 합한 것과 같다는데, 여기에 1과 1을 대응하면 이쪽이 루트 2가 나와요. 루트라는 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무리수잖아요. 무리수 맞나? 아무튼 그 무리수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을 죽여버리고 발견했다는 이유로, 이건 너 이런 걸 왜 발견했어? 라는 이유로 죽여버리고 뭐 그랬다는 것 얘기도 있고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오냐 사람들 대부분은 우주의 조화에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은 관측과 실험이라고 믿었다. 현대과학에서도 관측과 실험이 연구활동을 주도한다. 하지만 피타고라스의 접근 방식은 매우 달랐다. 그는 순수한 사고를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추론해낼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근본적으로 피타고라스 학파는 실험주의자가 아니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몇 가지 예외가 있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음악적 화성의 정수비에 매료돼 있었다. 그들의 연구는 줄을 튕기는 소리 실험에 기반을 두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실험을 중시하던 엠페도클레스의 사상도 일부는 피타고라스 학파와 관련이 있다. 피타고라스의 학생인 알크마이온은 인체를 해부한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동맥과 정맥을 구별했으며 시신경과 유스타키오관을 발견한 첫 인물이며 뇌가 지력의 장소라고 확실히 알고 있었다. 지력의 장소에 관한 그의 생각은 후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부정된다. 하지만 칼케돈의 헤로필로스에 의해 재확인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력이 심장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그는 또한 발생학의 창시자이기도 했다. 애석하게도 알크마이온이 품었던 소위 때묻지 않은 생각에 대한 열의는 그 후에 피타고라스 학파 안에서 공유되지 않았다. 그들은 수학자였으며 철두철미한 신비주의자였다. 약간은 지나친 혹평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버트란트 러셀은 피타고라스 학파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다. 피타고라스는 새 종교를 창시했는데 그것은 영혼의 이주성과 콩섭치의 죄악성에 그 핵심 교의를 둔 일종의 미르의 종교였다. 그의 종교는 교단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그 교인들이 여기저기 국가의 권력층에 끼어들었고 드디어 성인들이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콩맛을 잊지 못하고 안달하다가 결국에는 교의에 등을 돌리고 말았다. 콩을 왜 동굴에서 그런가요? 콩 좋은데요. 슈퍼푸드 아닙니까 콩. 건강에도 좋고 단백질도 풍부하고.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학적 논증의 객관성 및 확실성에 매료되어 있었으며 수학적 논증이야말로 인간 지성이 도달할 수 있는 순수하고 더러움이 없는 최상의 인지세계라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증 체계야말로 코스모스였다. 그 안에서는 직각삼각형의 변조차도 단순한 수학적 관계에 순종해야 했다. 이것은 번잡한 일상생활과 크게 대비되는 생각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학을 통해서 완벽한 현실, 즉 신의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여겼고,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은 완벽한 세계의 단지 불완전한 투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플라톤의 유명한 동굴 우화를 보면 죄수들은 지나가는 이의 그림자만 볼 수 있도록 동굴 안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고개만 돌리면 바로 옆에 있는 복잡한 현신계를 알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림자를 자신이 속한 세계의 전부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현실의 복잡한 실상을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플라톤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기독교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군요. 그들은 상충하는 관점의 자유로운 대결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점은 모든 정통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경직성 때문에 피타고라스 학파는 자신들의 오류를 고쳐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키케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게 종교가 맨 처음에 탄생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교리화가 됩니다. 그 교리화라는 건 이제 도구마 형성인 건데, 이 도구마에 빠지면 경직돼 버리죠. 모든 종교들이 그 함정에 빠집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나마 불교는 자정작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장치를 미리 부처님께서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그나마 불교가 조금 덜 도구마화된 종교로 남아 있고요. 유연한 종교로. 다른 종교들은 뭐 다 교리 중심의 도구마에 빠져서 남과 나를 구별하고 적을 만들고 그런 비종교적인 행태로 변신하게 되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자, 키케로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까지 했습니다. 토론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논지의 완벽함이지 그 논지가 지니는 권위의 무게가 아니다.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들의 권위가 배우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장애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판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게 정말 문제예요. 권위의 무게가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주어진 문제의 답을 스승이 내린 판단에서만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나는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통용됐던 이와 같은 관행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들은 논쟁에서 우리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식으로 대답하는 습관이 있었다. 여기서 스승은 물론 피타고라스를 가리킨다. 이미 정해진 견해들이 아주 강해서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채 권위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기였다. 그러니까 이 불교가 다른 게 이런 부분에서도 달라요. 불교는 경전을 시작할 때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권위를 뺀 말이죠. 아주 위대한 말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여시야문이라고도 하고요. 한자로. 불교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정말 불교에 그 불교가 옳습니다. 방법 교리든 방법이든 옳아요. 보면은. 자, 계속 볼까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모든 면이 동일한 정다각형으로 만들어진 3차원적 구조물, 즉 정다면체에 특별히 매료되어 있었다. 6개의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정육면체가 정다면체의 가장 간단한 예이다. 정다각형의 존재는 무한하지만 정다면체는 오로지 5가지만 가능하다. 가로 열고 증명은 부록 2에 있다. 이것은 수학적 사유의 위력을 드러내는 아주 훌륭한 예로서 널리 알려진 증명이다. 보고 싶네요. 부록 2 증명. 다면체.
어, 막 수식이 막 있는데요. 요즘 수식하면 벌써 막 글씨로 안 보이고 그냥 까만색 막 문양으로 보입니다. 뭐 어렵네요. 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면이 정오각형으로 구성된 정 12면체에 관한 지식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들은 정 12면체를 코스모스의 신비와 연관시켰던 것이다. 나머지 네 종류의 정다면체들은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구성하는 4대 원소로 여겼던 흙, 불, 공기, 물과 연관시켰으므로 정 12면체와 연관시킬 수 있는 대상이란 결국 하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긴 다섯 번째의 원소라는 개념이 바로 제5원소라는 단어의 기원이다. 지수화풍 뭐 이거는 다 좀 전 세계적으로 4대 원소로 고대부터 내려온 생각이죠. 지수화풍. 자, 피타고라스 학파는 정수를 특히 좋아했다. 그들은 다른 수들은 물론이고 만물의 근원도 모두 정수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관련해 아주 곤란한 문제 하나가 발생했다. 정사각형의 한 변에 대한 대각선의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2의 제곱근이 무리수로 판명됐던 것이다. 아무리 큰 수를 쓰더라도 이 루트 2는 두 정수의 비로는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는 숫자다. 이것도 운명의 장난인지 루트 2가 무리수라는 사실은 다름 아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밝혀졌다. 원래 무리수는 두 정수의 비로 표현될 수 없는 숫자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피타고라스 학파는 무리수를 모종의 위협적인 요소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무리수의 존재가 그들의 세계관의 불합리성과 오류를 암시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오늘날 이레이셔널이라는 단어가 불합리라는 두 번째 뜻을 갖게 된 연유이다. 무리수를 이레이셔널 넘버라고 하네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렇게 중요한 수학적 발견을 외부와 공유하지 않았고 이의 제곱근과 정 20면체에 관한 사실의 공표를 거부했다. 그들의 관점에서 이러한 발견은 외부 세계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히파소스라는 학자는 정 12면체의 비밀을 12개의 정오각형을 갖는 구라는 이름의 책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는 바다에서 난파를 당해 죽게 됐는데 이것을 두고 그의 동료들은 비밀 누설에 합당한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애석하게도 그의 책은 전해오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과학 대중화에 반대하는 과학자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그들은 과학의 신성한 지식은 소수 집단의 전유물이며 대중이 함부로 손대어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고집한다. 잘난 사람들이네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구를 완벽한 존재로 여겼다. 표면에 있는 모든 점들이 중심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 완벽성의 근거로 삼았던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원 또한 완전한 도형이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학파는 행성들도 원형의 궤도 위를 언제나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성이 궤도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빠르고 느리게 속도를 바꾸며 움직인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원형이 아닌 운동은 어딘가 결함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행성은 불완전한 지구와는 달리 완벽한 존재라고 믿었으므로 행성들에게는 비원형 궤도가 어쩐지 걸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상이 가져다준 득과 실은 요하네스 케플러의 일생과 업적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비록 감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이지만 피타고라스 학파는 완벽하고 신비한 세계의 존재를 확신했다. 기독교도들은 그들의 이러한 생각을 쉽게 받아들였다. 사실상 이것은 케플러가 받은 초기 신학 교육의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케플러는 자연에는 수학적인 조화가 존재한다고 확신했으며 우주는 곳곳마다 조화로운 비율로 꾸며져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 즉 간단한 수학적 관계가 행성의 움직임을 결정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주장에 따라 행성들이 등속 원운동만을 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고집했다. 그런데 그는 번번이 행성 운동의 관측 결과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그는 원궤도를 다시 설명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렇지만 피타고라스 학파와 달리 케플러는 현실 세계에 대한 실험과 관측의 중요성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행성의 겉보기 운동에 관한 상세한 관측 자료에 따라 원궤도 운동이라는 전개를 포기했다. 행성들의 궤도는 타원이었다. 케플러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생각에 매료되어 행성 운동의 조화를 연구하게 됐지만 결국 피타고라스 학파의 생각 때문에 그의 연구는 10년 이상이나 지체됐던 것이다. 자, 오늘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네요. 여기까지 듣고 다음 시간에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아직 11시 36분인데요. 밥 먹기도 좀 이른 시간이고 조금 쉬었다가 뭐 책을 좀 읽도록 하죠.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